이것은 한국에 졌다는 정도가 아니라 더 심각합니다. 홍콩 문제로 인해서 동북아의 많은 국가들은 홍콩의 다국적 기업들이 자국으로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은 홍콩과 비슷한 수준의 환경을 제공하면서 자국과 다국적 기업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며 비교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국적 기업 유치를 은근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 기업이 한국을 낙점하면서 일본이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실망한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뉴욕타임스가 홍콩에 있던 디지털 뉴스 거점을 홍콩 보안법을 이유로 서울로 이전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일본의 민영방송사 네트워크인 니폰 뉴스 네트워크는 다소 아쉬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나운서가 뉴스를 전하자 해당 보도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서울입니까? 라고 질문했고 한 패널은 놀랐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행자가 다시 도쿄가 아니네요 라고 재차 확인하자 패널은 도쿄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 방송의 태도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가 서울에 안 간 것에 대해서 의아함과 동시에 대단히 큰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회사가 서울로 본부를 옮기는 것은 자신들의 선택인데 굳이 의문을 표시하냐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일본에서 당황하는 이유는 나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다국적 기업들을 비롯해서 언론들은 지금까지 헤드쿼터, 즉 지사를 둘 때에는 전통적으로 홍콩 아니면 도쿄를 가장 선호했기 때문에 서울로 갔다는 것에 적잖이 불쾌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언론사는 뉴욕타임스로 꽤나 알려진 언론이었기 때문에 그런 충격은 더욱 큰 것이죠. 여기에 한 가지 더하면 최근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적지 않은 활약을 했는데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미국 회사가 한국을 낙점했다는 것이 앞으로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일어날 불안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홍콩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빠져나오면서 동북아시아의 거점을 마련하게 될 것인데 기사거리나 보도할 중요도가 높은 중국과 가까우면서도 여러가지 조건이 맞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지만 그 중에 한국이 대안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코로나 상황과도 관련이 깊다는데요. 한국은 코로나 방역 모범국으로 기업들이 이전했을 때 일본보다 자유로운 취재와 미팅이 가능한 곳입니다. 또한 직원들이 예기치 않게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감염자를 접촉했을 때에도 손쉽게 테스트를 받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한국입니다. 실제 세계은행은 한국을 동북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직원들의 지정병원으로 결정해서 코로나 및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한국에서 치료받게 했습니다. 역시 일본 언론은 이에 관해서도 보도했었고 네티즌들은 한국은 믿을 수 없다는 댓글을 달았고 일부 매체들도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수준인데 굳이 세계은행은 한국을 지정했는지 모르겠다며 초반 방역이 부실했던 한국인데 잠깐 확진자가 줄었다고 지정치료국으로 선택한 것은 무리라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역시 한국은 확진자를 해외발 감염자를 제외하고는 20명 이하로 관리하며 일본에 비해서 매우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다국적 기업이 직원 복지에서 매우 중요한 안전한 근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우수한 의료진과 시설을 갖춘 나라인 한국을 선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한국에서의 BBC 활약이 눈에 띄었는데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서 한국을 집중 취재하면서 초반에 한국이 코로나에 고전했다가 극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을 담았고 전세계가 궁금해하는 K방역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는 특종을 잡기도 했습니다. BBC 특파원인 로라 비커는 거의 매일 한국의 코로나 상황을 트위터로 알리면서 한국 상황을 집중 보도하기도 했고 한국에 있는 게 얼마나 안전한지 알렸습니다. 한국의 방역이 성공했다는 것이 다국적 기업은 물론 전 세계의 주요 관심사안으로 떠올랐다는 것인데 지난 20일 빌 게이츠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감명을 받았으며 한국 정부와 게이츠 재단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한국 정부와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게이츠 회장은 특히 훌륭한 방역과 함께 한국이 민간 분야에서 백신 개발에 있어 선두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게이츠 회장은 한국이 세계 백신 연합 가비의 기여 의지를 표했다면서 감사하는 뜻을 밝혔는데 가비의 경우 일본이 이사국으로 진출하려는 포부를 가지고 거액을 기부한 단체이기도 합니다. 일본도 백신을 누구보다 빠르게 만들어 보급하려고 하지만 역시 한국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빌 게이츠와 멜린다 부부는 일본이 아닌 한국을 수차례 방역강국으로 칭찬하며 백신 개발에서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 등 여러 가지로 국제사회에서 비교당하며 밀리고 있는 일본의 형국이 연출되는 것이죠. 여기에 결정적으로 일본 언론은 홍콩 사태로 인해서 한국으로 오는 기업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의 기업의 이전이 아니라 도쿄가 예전의 위상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미래 첨단 산업에서 일본이 한국에 뒤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던 차였습니다. IT와 5G 인프라는 물론이고 반도체 업체들도 이제는 한국을 대세로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화웨이 5G나 전기 자동차 등 미래 산업에서 영향력이 작을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다양한 국면에서 이미 많은 국가들의 신뢰를 잃어 동북아시아에서의 홍콩 지위가 약화되면서 한국이 급 부상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언론들은 뉴욕타임스가 한국에 온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 뉴욕타임스 행을 보도하면서도 거북한 것은 제대로 다루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니폰 뉴스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뉴욕타임스가 서울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 이전 장소로 도쿄도 후보에 올랐지만 외국 기업의 우호적이고 아시아의 주요 뉴스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서울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지난 14일 밝힌 서울행 이유 3가지 중 2가지만 전하고 나머지 하나인 독립된 언론은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 등 4대 일간지를 비롯해 교도통신, NHK 등 일본의 6개 주요 매체의 관련 보도를 보면 아사히 신문만 독립된 보도기관의 존재를 서울행 배경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사히는 진보 매체 중 하나로 아베 내각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비판을 하는 언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출 규제나 강제징용 문제 등에서도 아베 내각의 모순을 지적하는 등 일본에서 보기 드문 언론사이기도 합니다. 다른 매체들은 언론 보도의 독립성이 뉴욕타임스가 서울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밝힌 3가지 이유 중 한두 가지만 거론하거나 이유 자체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온라인 매체인 리테라는 NHK와 니혼게이자이 등 주요 매체가 뉴욕타임스의 서울행 이유 중 보도의 독립성을 빼고 보도했다면서 뉴욕타임스 디지털 뉴스 거점 이전을 둘러싼 보도에서도 일본 미디어의 한심한 모습이 드러났다고 지난 19일 비판한 바 있습니다. 리테라는 2012년 2차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후 언론 자유의 후퇴를 거론한 뒤 한국에 졌다거나 하는 수준이 아니라 현재 일본에서의 보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위험한 수준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한국 언론의 독립성을 일본보다 높게 평가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스 신임 최고 경영자로 최근 발탁된 메러디스 코핏 레비엔 현 최고 운영 책임자가 독립 저널리즘에 대한 포부를 밝힐 정도로 뉴욕타임스는 보도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편집진과 임원진은 최근 사내에 공유한 글에서 중국의 포괄적인 홍콩 보안법이 사무소 운영과 저널리즘에 어떤 의미가 될지 불확실성을 조성했다며 디지털 뉴스 거점 이전 배경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민주주의 국가이며 언론 독립성이 한국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는가 의문이 생기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베 내각 2차 집권 이후 일본의 언론 독립성은 한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걸로 나옵니다. 바로 아베 정권의 비위를 잘 맞춰야 언론들도 살아남기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공개한 2020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한국은 42위, 일본은 66위였습니다. 한국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정보를 공표하는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므로 순위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그런 요소도 없지만 한국보다 현저하게 순위가 밀리는 것은 아베 내각의 지지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베 내각은 자신들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정부 비판적 언론사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진보신문으로 속하는 도쿄신문의 경우 정부 인사가 나오는 정례 기자회견 자리에서 질문을 2가지 이하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장관의 경우에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다가 기분이 나빠지면 막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7년 일본 부흥청 장관은 구마모토 지진 1년 뒤 수습 관련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가 지진 피난민들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부흥청 장관과 당국이 무책임한 게 아니냐고 하자 장관은 화를 내면서 기자 보고 무례하다, 나가라, 당신은 2번 다시는 오지 말라고 화를 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사들 정부를 비판하면 광고주로부터 광고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정부 관련 인사들이 직접 광고주들에게 해당 언론사에 광고를 내지 말라는 압박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해외 언론은 일본에서는 독재에 가까운 언론 자유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번에 한국에 오기로 한 뉴욕타임스는 아베 정권 이후에 일본 언론 자유도는 32위에서 66위로 급하강했다며 분명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정부는 독재 체제를 연상시킨다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뉴욕타임스의 기사도 오직 도쿄신문과 아사히신문만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했을 뿐이고 다른 언론사들은 절대 정부의 부정적인 기사는 인용해 싣지 않았습니다. 정부에 밑보이기 싫은 것입니다. 유엔에서도 일본의 언론 자유도를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케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은 지난 2017년에도 일본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됐다고 비판한 보도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일본에는
현재도 언론의 독립성에 우려가 남아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썼습니다. 이러한 언론 자유도는 해외 언론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해당 나라의 주요 지사를 설립하는 것은 꺼려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일본과 다양한 면에서 비교 우위에 있고 미래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뉴욕타임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외국 기업이 한국의 둥지를 트는 광경이 나오지 않겠냐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또다시 대규모 확산, 코로나 3차 팬데믹이 시작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남, 광주, 경남, 강원 등 그동안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던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이미 300명을 돌파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 이상으로 다음 달에는 600명 이상이 나올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임수경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유행의 예측 지표인 감염 재생산 지수가 1.5를 넘어서고 있다. 확진자 1명이 1.5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상황이다. 지금은 대규모 확산의 시작 단계이며 매우 심각하다. 현재의 확산세를 차단하지 못하면 대구 경북 지역 유행과 8월 말에 수도권 유행을 뛰어넘는 전국적 규모의 큰 유행도 예상되는 중대기로다. 실내 활동이 늘고 환기도 어려운 동절기가 되면서 계절적으로 바이러스의 억제가 더욱 어려워져 북반구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염이 늘어나고 일부 국가의 경우 매일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까지 감염 폭증을 겪고 있다. 한국의 유행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겪은 가장 큰 규모의 유행에 직면할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또한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 클럽 등 5종의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시키고 10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를 금지,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도록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는 조건은 총 3가지입니다.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했거나 2개 이상의 권역 유행이 지속, 전국 300명 초과, 이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돼도 2단계로 올릴 수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연속 5일 이상 300명을 넘기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위기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국 사위라 불리고 있는 레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으로부터 구매한 한국산 진단키트 50만 회분이 불량품이라 현지 언론들이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호건 주지사가 한국에서 구해온 코로나 진단키트는 결함이었고 결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라며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에서 코로나 진단키트를 수입하기 위해 946만 달러의 국고 자금을 썼다. 호건은 한국인으로 태어난 아내 유미 때문에 한국산 진단키트에 관심을 가졌다 전했습니다. 하지만 메릴랜드주에 진단키트를 공급한 한국의 랩지노미스 관계자는 해당 키트는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 허가 이전에 메릴랜드 주 정부가 먼저 수입을 요청했고 이에 응한 것뿐이다. EU FDA, EUA 허가 과정에서 진단키트 속 일부 성분의 변경은 있었지만 제품 성능 면에서 차이가 없다. 메릴랜드주에 납품한 진단키트는 불량이나 어떠한 품질 문제가 있었던 기록이나 보고가 전혀 없었다. 동일한 제품이 현재도 15개국 이상의 국가의 승인을 받아 수출 중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라며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전면 반박했습니다. 한국에서 3차 팬데믹이 시작된 데다 한국의 자부심이자 세계 최고로 인정받았던 한국의 진단키트가 미국에서 상상도 못했던 대접을 받았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렇게 우울한 분위기를 한 번에 뒤집어버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백신 개발 회사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ABC 뉴스는 빠르면 다음 달부터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화이자와 독일의 파트너인 바이오엔테크는 그들의 백신이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 95%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지 며칠 만에 이 놀라운 발표를 했다. FDA가 최종 테스트를 완료하기 전 긴급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영국에서도 신청했다 보도했습니다. 화이자는 올해 12월 중순에서 말 미국에서 고위험 인구에 대한 백신 사용 승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승인 이후 몇 시간 안으로 백신을 배포할 준비를 갖출 것이다. 올해 안에 5천만 회분, 내년 말까지 13억 회분의 백신을 생산할 것이다 전했고 바이오엔테크의 우구어 자인 CEO는
각국 정부, 제약업체, 물류회사 등 모든 참여자가 정말로 잘 해낸다면 내년 가을까지 전 세계 인구의 60%에서 최대 70%까지 접종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달성하면 또 다른 폐쇄 없이 정상적인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내년 가을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전 세계적으로 1, 2차 팬데믹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불가피하게 봉쇄 정책을 다시 꺼내들었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올해 미국의 GDP는 지난해 대비 1200조 원 이상이 증발해버렸고 태국, 인도네시아 등 관광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국가들은 하늘 높이 치솟은 실업률을 감당하지 못해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치열한 백신 확보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미국 듀크대 글로벌 보건혁신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1인당 가장 많은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한 국가는 캐나다, 그 다음은 미국, 영국, 호주, 칠레 등의 순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인구 1인당 무려 10회분이 넘는 백신을 확보했는데 과잉 주문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인구가 3,770만 명인데 4억 1,400만 회분을 구매한 것인데요. 심지어 전체 확진자 수 1,300명인 베트남도 1억 5천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선진국들 가운데 유일하게 백신 확보에 서두르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많은 나라가 코로나 백신을 얻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방법을 모색 중이다. 이미 다량의 백신을 확보한 미국과 유럽, 일본은 내년 초 백신 접종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보건 관료들은 내년 하반기에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반에 공급되는 백신에 효과가 없거나 장기적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먼저 백신을 접종할 다른 국가에서의 효과를 먼저 확인하고 싶어하는 상태다.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오히려 백신 개발 회사 쪽에서 한국에 빨리 계약을 맺자고 하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국제백신연구소의 이철우 박사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확진자 수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데 서둘러 백신을 주문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급한 상황이 아니다 전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급해 보이지 않으면서 가격을 합리적인 선으로 받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있다. 더욱 다행인 것은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백신 생산 자체를 국내에서 하기 때문에 보다 유리하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신을 하나라도 더 구하기 위해 안달이 나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달리 화이저와 모더나가 한국에 연락을 해오며 계속해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게다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확정됐고 소문만 무성했던 러시아의 코로나 백신이 한국을 통해 12월부터 생산을 시작해 내년 1월에 전 세계로 공급할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한국이 백신 생산의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엘라파는 러시아 국부펀드와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을 한국에서 연간 1억 5천만 회분 이상 생산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히며 한국 코러스가 조만간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WHO가 코로나 환자의 렘데시비르를 쓰지 말라라는 충격적인 권고를 내놓은 상황 속에서